저희가 노동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함은 당연시 여기는 사회,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았었죠. 아직은 갈 길이 먼 노동 환경이 조금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시자들은 올해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첫 감시 리스트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020년 노동자들의 소망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지역 노동계에 좀 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한국 GM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 철회 농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현장에 좀 다녀오셨었죠? 예. 2019년 12월 31일 저녁에 느꼈던 이 자괴감은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날 행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2019년 12월 31일 날 그 0시에 서울의 보신각하고 창원의 대종각에서 재야종을 칠 때 그 순간에 GM 비정규직 정문 앞에서는 585명의 노동자들이 종치는 순간 해고가 됐다는 이런 비극이 벌어졌던 거죠. 그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20대, 40대의 청년 노동자들입니다. 그날 좀 울기도 울었지만 그 해고되는 날 그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나 이렇게 참 한탄스러웠을까.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절망감에 시달렸을까. 또 가족 아이들과 그 배우자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절절한 바람을 새해했습니다. 예. 예. 해고 노동자들 중에는요, 이곳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일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분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회사가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이제 위로금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해고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불법 파견 혐의 때문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소송을 취하하겠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해놨습니다. 다들 분노하죠. 그러니까 이미 불법 파견 이미 확인된 것이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마땅한데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 책임을 안 지고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위로금을 받으면 되고 받는 게 합당하지 않다 하면 안 받으면 되고 그런 거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공정에서 일할 전환 배치될 정규직 인원들을 사내 공모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1교대 전환을 강제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규직 인원들 대체가 되면은 여기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이제 공장 밖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함께 살자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전체 인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할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도 있고 노모도 있는데 저 사람 지금 나이 50몇 살인데 저 나이에 어디 가서 살아났고 어디 가서 취직을 아끼니까 길거리 폐지를 주러 다니기가 뭐해 먹고 살기고 집회 신고가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청에서는 불법이다. 이건 도저히 용납 못한다. 지금 시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게 다들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통받는 거는 그냥 그게 당연시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좀 많이 슬픕니다. 가정의 생계가 너무나 힘들게 되죠. 가정에 파탈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버텨내서 복직하는 그날까지 온 가족이, 저희 가족 온 가족이 버텨내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와닿는 말씀은 이제 회사가 힘들다고 해고가 되는 게 당연시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이 제일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신차를 생산한다고 한국 GM이 지금 좀 증설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백 명을 한 번에 내보낸다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우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그 사측에서는 생산량이 네. 이제 올해부터 상당히 줄어든다, 50% 이상 줄어들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신차 생산까지는 한 2, 3년 더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를 하는 것들을 일교대로 네. 근무 체계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사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GM 이제 군산 공장에서 이미 2교대를 1교대를 하다가 회사를 폐업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8,1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도 한국이 대량 해고 폐업을 하는 이어지는 한국 기업의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다른 노동 현장하고 달리 여기에는 다른 사회적 어느 정도 공감대를 그쵸. 이 노동자들에게 노정들에게 형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 기업의 그동안의 사례가 좀 불순한 동기가 좀 많이 있었다. 뭐 20년, 30년 동안 잔업특권 시킬 때는 언제고 예전에 한참 뭐 잘 나갈 때는 잔업특권 뭐 수없이 했거든요. 그때는 언제고 일이 없는데 뭐 함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저버리는 이런 자본가들의 모습이 참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는 아니다. 저자본주의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다 또 이제 한술 더 떠서 회사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그 갈등들을 이제 부추겨가지고 어쨌든 비정규직들을 고립시키려고 이런 노력들을 뭐 서슴없이 했는데 현재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난 다음에 정규직 고용 불안이 군산처럼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과 노동자들의 그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는 회사의 술책에 절대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교대 근무를 변경하는데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까봐 뭐 휴업이니 뭐 생산 중단을 뭐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또 노노 갈등을 부추기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2월 30일자로 사실 해고가 예고돼 있었는데 선조 출임 해버렸습니다. 12월 23일 날 휴업 조치를 해버리면서 공장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일이 벌어졌는데 12월 24일 날 4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신규 채용을 했어요, 이게 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회사가 어디까지 이게 거짓말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농간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7명을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해라고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37명은 실제 이제 그 파견직 노동자인데, 근데 파견직 노동자라도 GM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개정 파견법에 의하면 직접 고용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이와 유사한 사건은 그 작년 2월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그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그 정규직으로 인정해라라고 또 요구도 했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원 GM에서는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가 그 불가금을 부과를 한 거죠. 예, 그 불가금이 무려 77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한국 GM은 법원에 이의 제기를 지금 신청한 상태이고 법원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금 이제 내몰라라 하는 그런 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러한 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수차례 법원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인정해라고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검찰도 기소를 통해서 원청인 그 한국 GM에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검찰이 유독 대기업한테는 굉장히 약하고 또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뭐 이번 기회에 지금 우리 검찰 개혁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노동 문제를 좀 전담으로 그 다루는 그런 검찰 내 부서가 좀 조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노동 문제 해결되면 우리 검찰이 좀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혈세가 수천억 원이 투입이 되고 대법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그냥 해고라는 결론으로 내쳤다는 것이 이거를 그냥 대한민국 정부나 혹은 지자체에서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재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GM은 정부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 부정을 했죠. 그다음에 노동부 직접 고용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한국 GM이 한국을 빨리 이익만 취하고 빨리 떠나겠다 하는 먹튀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례를 이제 보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동차 회사 오펠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독일계 회사인데 이 GM이 1929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90여 년 지난 2000년도부터 지금 적자가 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GM이 오펠이 있는 공장이 있는 각국 나라에다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돈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폐쇄하겠다라고 압박을 하죠. 그래서 스페인하고 영국은 지원 요청을 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떻게 했습니까? 군산공장 폐쇄한다고 압박을 줬고 결국에는 산업은행에서 8,100억이라는 돈을 국민월세를 또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한국 GM은 생산 법인 회사가 하나죠. 공장 있는 라인 회사가 하나인데 거기에 연구개발 법인을 하나 따로 분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한다는 거는 나중에 적자가 나면 연구개발 자료하고 자산만 쑥 빼가지고 나중에 매각하고 나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 먹튀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사실상 확실해지는 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연구개발 법인을 따로 분리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지적 재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 GM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각종 로열티를 한국 GM이 가져오지 않고 글로벌 GM 본사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한국 GM은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하고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 GM 본사가 한국 GM을 2003년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17년도 그러니까 군산 공장이 폐쇄되기 직전까지 그 이익을 한 추산한 것을 쭉 보면 한국 GM이 이제 9천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횟수는 3조가 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공장 부지도 꾸준히 상승해가지고 지금 1조 이상으로 뭐 증가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한국 GM은 적자 기업이 아니고 흑자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군산 공장이 폐쇄되고 나서 한국 GM이 뭐 정상화 방안을 좀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여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국민 혈세를 무려 8천억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정감사 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한국 GM은 적자 기업이 아니고 그동안 쭉 추산을 해보면 알짜 기업이다, 흑자 기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GM이 제조 원가를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터무니없이 높게 잡아가지고 적자 기업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적자 기업이 아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한 건데, 그 한국 GM의 제조 원가 비율이 한 9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종업계에 보면 이제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상식적 수준에서 보면 제조 원가가 높으면 다 경쟁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제조 원가를 낮춰야 되는데 수년간 단년간 제조 원가가 계속 90%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도무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원가를 이제 93% 적용해 보면 손실 한 3조 5천억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타업
국채 평균처럼 이제 80%를 적용을 하면 4조 정도의 그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이제 그 한국GM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회가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가세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원가를 너무 높게 잡았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세금을 매겼는데 그 가세당국도 이제 흑자 기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국회가 이제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세금이 추징되었는지 지금 물어보면 지금 한국GM은 뭐 아직까지 상호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1,000억 원 이상의 지금 세금이 추징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짚어봐야 될 거는 산업은행의 역할인데요. 당시에 수천억 원의 혈세를 지원할 때 한국GM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때 일자리가 유지된다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투자다, 뭐 지원이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태를 보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감시회들에서 여러 이제 아이템을 많이 다뤄봤지만 항상 그 산업은행이 빠지지 않잖아요. 다 연결돼 지난번에도 있어요. 말씀드렸는데 네. 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100%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법에 써 있습니다. 결국 산업은행 어떤 결정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부 정책에서 최고의 어떤 권력자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산업은행과 금융마피아들은 준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안도 역시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국익에 기여했던 뭐 이런 자본에도 기여했던 이 대우차, 국민차, 티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창원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다 창원에서 이런 부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갖고 창원을 이제 버리려고 하는 이런 GM 자본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낙동과 오리알을 만든 것은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창원으로 봐서는 이 정부의 정책 실패가 얼마나 뼈아픈 거냐면요. 지금 이제 GM 창원 공장이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저희가 이제 창원 상공에서 통계를 좀 뒤져보니까 창원 제조업 출하액 대비해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원 전체에. 그다음에 수출액 대비해서 4.8%. 자동차 산업 전체의 출하액이 28.4%가 지금 GM 창원 공장이 차지하고 있고요. 2, 3차 하청업체를 포함하면 180여 개 정도가 협력업체로 좀 돼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연관돼 있냐 알 수가 있고요. 2,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인지 문제가 생기면은 진해 ST 조선이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가 엉망됐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예측이 되면은 사실 정부에서 사전에 나서서 미리 예방하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8,100억이라는 혈세를 퍼붓고 그 당시에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8,100억이라는 돈은 가성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금 두 눈 뜨고 이제 사실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봐서는 단호하게 정부가 GM 자본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할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이 문제가 GM 문제가 이렇게 핫 이슈로 등장되니까 경상남도 의회나 창원시 의회에서도 이 해고자를 저지하기 위한 계류물을 채택하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거기에다가 허성무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예결위원장인 김재현 의원을 만나고 또 박한수 총장을 만나고 여야 의원들, 예결위원들도 만나고 여야의 중진 의원들을 만나면서 이 GM 문제의 해결 사태를 위해서 노력을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고 노동자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나 등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뒷북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리고 또 이미 해고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창원시나 도의회나 또 시의회나 허성무 시장이 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행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은 이제 뭐 뉴스에 좀 뜸하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기에는 대통령 그 집무실에 그 고용 현황판 이렇게 있어서 뭐 그게 정말 저런 대통령이 참 대한민국의 탄생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순간에 지금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고용노동부 수준을 넘어선 이 문제입니다. 585명을 집단 해고하는 거는 이건 정말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 아시다시피 8,100억 원을 퍼붓던 정부에 있는 거잖아요. 8,100억 원을 퍼붓으면은 585명을 해고를 못 막습니까? 이거는 사기적으로
국민들이 행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군요. 이거는 결국에는 한국 정부가 GM 글로벌 자본에 농락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굴욕적인 거거든요. 국민이 굴욕적인 거고 국가가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일은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지금 당장에 해고는 되지 않으니 순환휴직, 그다음에 그 무급휴직 이런 그 잡쉐어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가지고 2년에서 3년도 버텨 신차가 개발이 돼서 그것이 판매가 되어지면 다시 원상복귀 될 건데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강제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고 지금 불법 파견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 파견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카카오점 사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력히 함으로써 GM 글로벌 자본의 경쟁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한국 정부는 최후의 순간에는 우리가 그것을 구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대우자동차가 이제 그 부도가 나서 국제에서 파산이 났을 때 대우자동차 파산 나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회사를 파산다는 회사를 국유화시켰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강단 있는 정책을 가져야지만이 GM 글로벌 자본과 싸워서 585명의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한국 GM 공장의 노동자들처럼 절박한 요구를 하는 분들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감시자들 기획 코너였던 노동자들에서 만났던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들 여전히 지금 거리 위에 서 있는데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그간의 상황을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라 이겁니다. 안 가니까 1,500명을 해고를 시킨 겁니다. 공기업에서. 그것도 처음에 2,000명 가까이가 직고용을 주장을 했거든요. 남아있는 사람이. 근데 마지막에 500명 가까이가 빠져나간 게 대법원 판결이 나도 수납업무는 절대 주지 않겠다.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싸워준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끝까지 인치단결해서 승리를 이끌어냈어. 중재를 잘 해주셔서 오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후 입사자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직접 고용을 하는데 또 다른 단서 조항이 붙는 거죠. 저희가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 중재안을 좀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앞서 보신 내용 말고도요.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노동자들이 이긴 재판이 또 있었습니다. 이 설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지난달 작년 12월 달에 그 요금 수납원 4,100명이 네. 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그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요금 수납원도 한국 GM과 유사한 사건인데 이분들도 이제 파견직 노동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2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이제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린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에서 이제 3,500명은 그 한국도로공사 자회사로 지금 편입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이 요금 수납원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한국도로공사와 직접 고용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도로공사가 꼼수를 쓴 것 같은데, 한국도로공사는 요금 수납원들에게 그 한국도로공사 자회사로 그 편입을 유도하면서 이제 정규직 자리를 보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600명 정도는 거부하고 3,500명
500명 정도는 지금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했는데 예. 그 수납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이제 정규직 자리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니까 어느 정도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우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 본사 직원과 대우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본인들이 비정규직 그 활동할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여기 대해서 그 많은 배신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자회사가 아닌 본사에 그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이분들이 또다시 이제 소송을 지금 내걸었고 그 자회사 이제 로 편입된 3,500명은 뭐 굉장히 지금 또다시 이제 본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와 원만히 좀 합의를 해가지고 타결을 보고 싶었는데 앞서 우리 그 VCR에 놓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를 통해서만 추진하고 본사의 직접 고용은 없다라고 완전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까지 가서 뭐 우리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는 전혀 한국도로공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국 GM 때도 말씀드린 산업은행 주인이 대한민국 정부인데 도로공사 주인도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정부가 만든 비극이 또 이제 대규모 비극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로공사의 이강래 사장은 끊임없이 꼼수를 써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청와대 결정과 국토부의 지시로 움직이는 바지 사장이다. 참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이분이 지금 12월 5일 날 그 뭐 사표를 내고 지금 국회의원 출마를 하신다는데 네.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 되면은 또 국회가 동물국회, 식물국회 또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비참한 일이 노동자로 봐서 비참한 일인데요. 근데요, 이 도로공사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씩 풀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12월 6일 날 4,116명에 대해서 대구지원 김천지원에서 이제 네. 1심에서 이제 그 승소 판결을 내서 이제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자회사를 보내는 대신에 이제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데 2015년 이후에 입사자들은 또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이유를 뭔지 210명인데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2015년 이후에는 영업소에 그 도로공사 관리직을 파견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당시에도 직접은 가지는 않았지만 SNS를 통해서라든가 유선을 통해서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까지도 정부의 공기업이 이런 판결이 났으면 나서서 알아서 이 직접 고용해 주겠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꼼수를 부리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런 정규직 문제를 또 핑계를 또 대는 거거든요. 논어갈등으로. 이강래 사장이 17대 국회에서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그 도로공사 사장을 바지 사장이라고 대통령 임명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국회의원 된다 하더라도 당 대표나 또는 당의 뭐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국민의 권익과 바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들기도 하고요. 노조에서는 무조건 강경하게만 가지 않았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양보를 하겠다 이런 수정안도 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강래 사장은 일체 거부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노동장들에 대한 손해배상 그 청구를 했던 거나 고소고발 소송 이런 것도 취하를 하지 않고 강경 일변도로 이래 나가다가 막판에 교섭에도 불참하고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이래 나섰는데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톨게이트는 정체돼 있는데 지금 이강래 사장은 하이패스로 그냥 국회의원 선거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정부하고 도로공사는 국민들에게 하이패스 가입하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규직화의 하이패스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측이 반대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정규직 노조가 반대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고용에 의해서 직무나 임금, 그다음에 고소고발 치아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측은 이를 수용하면은 직원들이 난리 난다라는 이유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말 궁금해요. 왜 정규직 노조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인지부터 알고 싶어요.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정규직 노조가 정말 비정규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고생하는 것을 아는데 정말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질문이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한국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1997년 IMF 이전에는 이런 구조는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신자유가 도입되면서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요. 어쨌든 뭐 이 문제는 뭐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근원적인 문제가 사실 정규직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의 문제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약 그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의 전환율을 거의 70%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제일 잘 된 것은 뭐냐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이 안정됐다. 이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게 정규직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스러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분들은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이제 새로운 비정규직의 개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새로운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또다시 탄생한 겁니다. 이것은 정규직을 넘을 수 없는 비정규직을 정부가 그대로 묵인한 제도로서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직접 채용에 벌어지는 그 한계이고 그다음에 무기획직으로 벌어지는 그런 한계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때문에 그 상당수 이제 파견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네.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18년도 그 12월 기준으로 볼 때 51.7%가 정규직이 되긴 됐는데 자회사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분명히 그 숫자 더 높아졌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노동계는 자회사를 보는 관점이 정부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좀 문제가 심각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부는 자회사도 하나의 별도 법인이고 또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노동계는 자회사는 외형적으로 별도 법인을 맞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모 회사의 그 종속관계, 수직관계에 놓인 그런 그 회사라고 보고 있고, 또 모 회사의 방침에 따라 그 자회사는 언제든지 구조조정에 그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물론 이제 정규직 지원이 됐지만은 고용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고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최초로 밖에 공식 일정이 인천공항사에 가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 참석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으렸던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정규직화라는 이유로 해서 무늬만 정규직화되면서 자회사를 만들고 또 직접 채용을 한다 해서 무기획직으로 차별받고 이게 무늬만 이제 정규직화가 된 것이거든요. 이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비정규직 제로 시대의 진정한 뜻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 수정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의식, 철학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주인과 노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요.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함께 사는 공동체에 사는 존재하는 노동자로서 보는 게 아니고 주인과 노예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실현돼야지만 이게 모든 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동일 노동 임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방송국에서도 또 민간 대기업에서도 저는 도로공사도 어디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을 편차를 어떻게 빨리 줄여 나가는 것이냐. 이것이 뭐냐 노동운동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최근에 창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환경미화원의 노동자들을
사회적 기업화해서 거기에서 이걸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의식이거든요. 직접 고용해서 직접 채용해서 직접 할 수도 있는 이런 업무 영역을 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합니까? 이것도 간접적으로 또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노동자들을. 이런 의식들이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데 창호 씨가 만약 이거라도 이런 문제라도 나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만 7원 요금소 해고 노동자들이 전해온 말이 있는데요. 우리보다 경남에너지 노동자들이 더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분 얘기부터 좀 방송에서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약자들의 마음은 약자가 더 잘 아는 것일까 하는 뭔가 감동도 있었지만 솔직히 마음이 더 무거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자들이 외치는 함께 살자라는 이런 말이요.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그런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저희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노동 현장의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달굴 이슈들인데 노동자들의 사정이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올해 7월부터 저 특수노동 직종이죠. 산재 가입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 방문 판매원 있죠. 근데 화물 차주, 그다음에 나홀로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그러니까 이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산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만 명이 혜택을 받고요. 2021년까지는 프리랜서도 모두 가입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특수 노동자들의 산재 가입률이 13.7%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보험료를 이제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특수 고용자는 50대 50 부담입니다. 그래서 5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하려면 우리 고용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무서운 결론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조금 보험료를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건지에 대한 법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라이더들, 그다음에 택배 기사들 이분들은 자영업자 개념, 그다음 개인 사업자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재 보험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사각지대로 여겨졌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대 전환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근로법이나 고용노동법, 그다음에 고용보험 이런 것들을 좀 전환을 빠르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감시자들에서 이제 다루었던 뭐 특수 노동자, 대리기사 이런 등 개인 사업자로 취급당했던 이런 분들이 달성 교섭을 인정하는 판결이 소송 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노조 명칭을 뭐 사용 못하게 하는 현재 이 상태는 좀 위헌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해부터는 대리운전 분야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마 그런 분쟁 속에서 이것이 좀 해결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올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그 업체에 이제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냐면 계도기간 1년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은 한이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노동계는 또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경남 정부에 또 미치는 영향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면 매마다 이제 정부가 일과 생활의 그 균형 지수인 워라밸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12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남이 17개 강력시도 중에 꼴찌를 했습니다. 네, 꼴찌를 했습니다. 1등이 이제 부산인데 부산이 100점 기준에 57.5점을 받습니다. 이게 100점 기준에 57.5점을 받고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로 옆 동네는 또 1등이에요? 이게 또 그런데 의아하네. 경남은 네. 44.7점에 불과합니다. 이게 꼴찌가 된 거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경남에서도 52시간제 도입이 시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 주 52시간만큼 지금 또 2020년도에 관심 있는 게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아주 지금 잘못된 인식이 너무 박혀 있어서 저는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최저임금 뭐 얼마 원씩 때 시급 1만 원씩 때 얘기를 해서 처음에 16.4%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10몇 프로씩 오르는 것처럼 이게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올해 적용되는 19년도에 얼마 오르는지 아십니까? 2.9%라도 2.9%요.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년 동안 몇 프로는 최소 7.1%입니다. 7.2%, 7.1%, 8.1%, 7.3%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꺼번에 이게 너무 작으니까 한꺼번에 처음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매번 10몇 프로씩 오르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있고 이것을 이제 뭐 경영계 쪽에서는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업이 다 죽는다.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뭐 기업들이 이제 볼멘서를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감안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노동자들을 죽이는 정책을 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복리후생비하고 상해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켜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사용자로 낮춰줬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이거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없는 최저임금 인상 이래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최저임금의 착시 현상을 빨리 시급히 벗어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 아까 뭐 워라밸 지수 꼴찌라지만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경상남도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타 시도에 비해 좀 늦었습니다. 김경도지사가 이제 바빠서서 좀 늦어졌는데 2019년도 경상남도에 제정된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90원이 기준이죠. 최저임금이 이제 올해 8,590원인데 1,410원이 많은 금액을 생활임금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적용되는 건 공공 부분에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것이고 뭐 조례상에 보면은 이런 생활임금 적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뭐 시에 조치할 수 있다라고 내용도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우선 이제 경상남도 차원에서의 공공 부분에서 생활임금 안착시키고 18개 시군에 이런 조를 만들어서 안착시키고 민간 기업에 이것을 시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하면서 전체적인 소득 수준을 높여서 주 52시간이 돼도 생활이 어렵지 않은 이런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 책무인데 경상남도 조례를 만들면서 올해 년도에 얼마만큼 노동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시자도 오늘 새해 첫 방송을 맞아서요. 2020년 노동자들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올 한 해도 오늘 나왔던 얘기에 나왔던 그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아야겠다라는 다짐도 해봅니다. 오늘도 역시나 뜨겁게 감시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년 전에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철탑 위에서 복직 농성을 해온 김용희 씨 얘기를 감시자들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해를 넘겨서 200일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김용희 씨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새해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김용희 씨가 희망을 품을 수 있길, 그렇게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길 바랍니다.